4월 총선이 이제 딱 50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심사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중진 권영세 의원과 함께 공천 문제 등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우리 전 기자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 프로그램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은 한강벨트 용산의 일찌감치 권영세 의원을 단수 공천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당에서 이렇게 일찍 결정해 준 이유 뭘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 그리고 전체 서울의 몇 개 지역에 대해서 공천을 먼저 했는데 네. 아무래도 수도권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 지역이 우리 당으로서는 좀 쉽지 않은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 공천이 확정돼서 빨리 선거운동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빨리 확정을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당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 4년 전이죠. 거센 민주당 바람 속에서도 용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이후의 용산은 신정치 1번지로도 이제 일부 불리고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거센 도전이 예상되고 그렇다면 용산이 어떤 지역군지 또 총선을 앞둔 용산의 민심 유권자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우선 이제 뭐 거의 4년 전이지요. 2020년 선거할 때는 제가 제 개인 그 국회의원 선거를 여러 번 치렀지 않습니까? 네. 되돌아보면 제일 열심히 했던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런 결과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북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용산의 지역구 특성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용산은 굉장히 좀 특이한 곳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 보수가 유리하다고 보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여기는 아주 전형적인 스윙 보팅 네. 지역입니다. 먼저 진영 의원이 우리 당으로 당선이 될 때도 구청장은 항상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 진영 의원이 이제 그 당적을 바꿔서 민주당으로 갔을 때 거기에 필적할 만한 후보를 우리 당이 내지 못하니까 또 우리 용산 그 주민들은 진영 의원을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는 그 인물 이런 거 또 그다음에 그 당시의 어떤 당의 그 지지율, 당의 그 퍼포먼스라 그럴까요? 거기에 따른 지지율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용산 대통령실이 옮겨오고 뭐 대통령과 우리 당의 지지율이 더욱더 좀 영향을 받게 됐는데 지금은 뭐 다행히 우리 당의 지지율도 많이 개선이 됐고 대통령 지지율도 좀 회복이 되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철도 지하 문제라든지 국제 업무지구라든지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용산 지역을 포함한 이 남산 주변 지역에 있어서 고도 제한 문제라든지 고도 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전반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전직 여성 의원들이 서울 지역 자객 출마에 나설 거라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선을 노리는 권영세 의원 맞상대로 민주당 대표 법무장관 지낸 추미애 전 의원이 한때 거론되기도 하다가 최근 민주당이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또 거론되기도 합니다. 소문은 좀 듣고 계실 거예요. 더 긴밀한 정보를 갖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공통점은 파이터로 분류되는 분들입니다. 장관님 누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런 이 전형적인 답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와도 상관없다. 네네. 근데 사실 그 말이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네. 선거를 아까 여러 번 치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는 어떤 면에서 상대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지역을 이제 기존 의원일 경우에는 지역에 대해서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그게 이것도 좀 루틴한 말입니다만은 그 상대방이 이재명 대표가 온다 한들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공천 결과를 속속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 총평을 한번 해주세요. 뭐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속도 면에서도 상당히 빨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천을 저도 사실은 우리 정 기자님 잘 아시지만 공천을 여러 차례 해봤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 사무총장 3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무총장을 3번 했습니다. 네네. 이게 그 이제 지난 대선 때는 뭐 갑자기 잠깐 한 거고 네네. 그 2012년 총선 때도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그 국회의원 공천을 전체적으로 지휘를 했고 또 2006년에는 그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당의 공천 심사위원장을 해서 또 공천을 지휘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인물을 그다음에 굉장히 페어하게 공정하게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는 이번 공천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됐다. 그리고 또 아까 조금 하나 빼먹었는데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속도가 또 중요하군요. 그래서 빨리 확정을 시켜놔야지 지역 내에서 불안감이 없고 그 선정된 후보가 혹시라도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잡음을 빨리 제거하고 자기 본연의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가 있으니까 이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면에서 공정성이라든지 빨리 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좋은 인물을 뽑는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뭐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 어떠냐, 그다음에 뭐 영남이나 이런데 중진이 어떠냐, 크게 두 가지를 어떻게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중진한테도 보니까 개인 역량에 따라서 좀 차별화된 미션을 줬다 그러나요? 그런 예. 것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김기현 전 대표는 경선,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은 거기 워낙 월등하고 그럼 이제 단수 공천,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 격전지에 광역단체장 출신 이제 중진들을 또 투입을 했어요. 약간 격전지에. 예, 예. 그럼 뭐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게 이 뭐 본인의 역량이 어디 지역은 뛰어나서 단수를 주고 어디 지역은 뛰어나지 못해서 이 경선을 시켰다기보다는 경선이나 다른 지역으로 배치를 했다기보다는 그 해당 지역이 그 경합 지역이냐 아니면은 좀 수월한 지역이냐에 따라서 경합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중진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네. 계속해서 지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진석 의원이 있는 공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뺏긴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그 정진석의 능력으로 그 지역을 계속해서 지켜라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울산이라든지 뭐 경남 이런 데는 울산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예외고 거기 뭐 경쟁력이 비슷한 두 사람이 있으니까 경선을 시킨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김태호 후보나 서병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건 뭐 그 지역에 그 두 분이 아니라도 지킬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 두 분의 어떤 지명도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뺏겨 있는 지역을 다시 탈환해 오라. 네네. 이런 취지의 공천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래도 좀 더 이 중진들 입장에서도 편한 곳에서 계속해서 선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흔쾌히 수용해서 어려운 지역으로 간 그 중진들, 그 서병수, 김태호 두 분의 결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도 또 있죠. 조혜진 예. 의원까지 포함이 되네요. 또 이제 대통령실 출신의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전 비서관은 공관위원장 얘기가 경쟁력 있는 다른 후보가 없어서 빨리 단수 추천해서 빨리 매진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뭐 특이한 게 한동훈 위원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사무총장 예. 경선 치르고요. 친윤 핵심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은 단수 공천 요건 갖췄는데도 자기가 이제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경선 치르겠다고. 예. 뭐 그렇게 한 것들도 좀 특이했습니다. 예, 특이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2012년에 그 제 지역은 영등포가 그때 험지 상황이었고 네네. 또 경쟁 후보가 없어서 그냥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이철규 의원처럼 네네. 그런 식으로 나도 경선한다 이런 걸 보여줌으로 해서 경선에 대해서 다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좀 얘기를 못하게 하는 부분도 신뢰성이겠죠. 네.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볼게요. 예. 사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현역 하위 20% 통보를 받고는 평가를 공개하라.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예. 사실 그 영등포 의뢰에서 3번 의원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등포 갑에서 4번 하신 분이니까
인근 그 지역들을 잘 아시겠지만 알죠. 예.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예, 예.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막 주위 사람들한테 문자도 잘 보내고 예. 자기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반명으로 낙인 찍혀서 탈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내막을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 전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하위 20%에 들었다는 걸 듣고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언론에서 비명 횡사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이 친명이 아닌 비명이 되게 되면은 이게 그 살아남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고 주장할 만한 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남해당 사정을 이 평가하거나 뭐 그럴 게 아니라 뭐 저만 잘하면 저희만 잘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 사실은 또 다른 정당도 잘해야지 우리 정치가 다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이 2016년에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뭐 진박이니 뭐 친박이니 소위 뭐 진박 논쟁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우리 국민들 힘들게 했고 그로 인해서 거의 압승할 수 있는 선거를 거의 대패했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나간다면은 한편으로서는 뭐 우리 당 보수 여당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데 한편 더 나아가서 우리 정치를 놓고 크게 본다면은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 전체적인 정치의 틀로 봐서는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그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를 하면서 민주당이 친문 비명 후보들 다수 조사에서 배제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조사가 당이 한 거냐 당이 안 한 거냐에 대해서도 당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현역 의원들을 심지어 탈락을 시킬 때는 그 공천이라는 게 이거 공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냥 누구를 어디 자리에 임명하는 인사 정도로 생각하는 하에서는 곤란합니다. 그 공천을 한번 떨어진다는 건 그 사람의 어떤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자기 당이 잘해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기에 공정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거는 그 자기 당 더 나아가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 큰 그 이 불신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얼마든지 그 문항에 따라서 문항의 배열에 따라서 문항의 내용에 따라서 이 조작 뭐 이건 좀 너무 심한 표현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선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자체도 그 좀 객관적이고 그 신용이 있는 기관을 선택해서 하는 것 이런 거가 그러니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여론조사라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당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합당 열흘 만에 분당 수순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이낙연 두 공동대표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개혁신당은 우선 방향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다당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개혁신당들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다당제로 있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기민기사당 요거는 뭐 사실상 한 개 당이죠. 그다음에 3인당 이 두 개 거대 정당 외에 녹색당이라든지 자유당이라든지 그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독일의 대한당이라든지 이런 당은 각자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고 각자 자기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있는데 과연 그런 식의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일관된 뭐 이념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정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요전에 천하람 아마 그 개혁신당 쪽에 이준석 대표 계열 인물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거기서부터 정의당에서 온 사람까지 있는 그런 스펙트럼에서 전혀 맞지를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로 뭉쳤다는 거가 저거는 되기가 애초부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장은 의석수가 작거나 그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 않더라도 만약에 제3당 실험을 한다면 자기 당의 철학을 분명하게 자기 당의 어떤 이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이 아니면 그 다음이라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자유당 아까 독일에 의해서 자유당은 뭐 처음부터 좀 결과가 있었습니다만은 녹색당 같은 경우도 그 당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 독일이란 대한당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정당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자기 당의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당제를 주장할 때 그냥 숫자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 제3, 제4당의 행태가 어쨌는지에 대해서도 뭐 잘 보고 좀 이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중국 대사의 통일부 장관 지내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뭐 한중 관계라든지 북한 관련 한 질문 한 2개 해볼게요. 한미일 관계 많이 좋아졌지만 한중 관계는 별로 그렇지 못해 보입니다. 현재 한중 관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뭐 한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뭐 말씀하신 대로 한중 관계가 작년 말에 좀 진전될 가능성이 보였는데 그 별로 그렇게 진전되지 못했던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우리가 무슨 우리나 중국이 이사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서로 엮여 있는 부분이니까 네. 한중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미국 팩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분명하게 관계를 가져간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한중 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또 한중 관계 개선이라는 게 양나라 관계는 하나만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 우리도 더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최근엔 자체 애국가 가사에서 삼천리 표현 삭제하는 등 남한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당연히 우리가 강경 대응해야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화 노력도 좀 해야 될 텐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네. 통신선까지 끊어버리고 그랬는데 아마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북한 입장에서는 올 11월이죠. 11월에 있을 이 미국의 대선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든 걸 차단하는 부분은 북한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거에 동서독 관계에서 우리가 동서독 관계를 남북한 관계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예인데 그 동독이 소위 차단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동서독 간의 교류를 다 끊고 심지어 독일 서독 민족과 독일 민족은 서로 다른 민족이다라고 헌법에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동독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불안할 때 어떤 그 도발 시도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를 하되 좀 시간을 가지고 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 촉구하거나 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천여 명이 임금체불에 항의해서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공장 관리직 대표가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젊은 노동자들 다시 말해서 북한 MZ세대가 노예 노동에 항의하면서 대규모 반기를 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이번 사건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네. 북한 사회는 그 시민 사회를 겪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가 여러 가지 억압을 받았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 혹은 정치 권력으로 억압을 받았을 때 어떤 봉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열점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웬만큼 압박을 받아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 권리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인하지 들고 일어서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식의 이 봉기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압제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도 되고. 네네. 근데 그게 또 중국이라는 데서 일어났다는 걸 보면 이 북한 사람들 중에서 북한 사회에 있는 젊은이들하고 또 달리 중국 사회에서 가면은 중국도 폐쇄적인 나라지만 북한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이 뭐랄까요 의식의 깨우침 같은 게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북한 이 관리자들의 압제에 대해서 그런 식의 봉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게 압제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은 그리고 이 북한 체제가 이 어려움이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은 얼마든지 이 봉기는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지금이 봉기를 할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뭐 그건 조금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요.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장관 시절에 뭐를 하든 잘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점수를 주는 거는 뭐 그렇지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실수 없이 좀 뭐라 그럴까요? 신중하게 하고 말은 빨리 하면서도 굉장히 또 말 내용은 신중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느 뉴스 보니까 공천 탈락자 중진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던데 우리 쪽에 이제 김성태 네네. 전 대표 그다음에 저쪽 당의 인재근 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각 당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대응을 했는지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인간적이고 네. 그리고 좀 뭐랄까 굉장히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지금까지는 뭐 잘하고 있다 하고 높은 점수를 주고 구체적인 점수는 아니지만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